자, 지금부터는 자주문능 상담 사례인데 굉장히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세법 해석이 애매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국국세청이 그냥 세금 걷는 쪽으로 해석해야지 뭐. 예, 우리나라 우리 국세청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유권 해석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권 해석은 그냥 유권 해석이야.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거다. 대법원. 자, 장남이 그 따로 사는 어머니와 첫째 동생 공제가 가능한지 쭉 여기 있죠. 자, 아버지가 연봉이 한 1,400만 원으로 아주 적고 또는 식당을 하는데 이렇게 가세 표준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득이 없고 뭐 대학교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다. 나는 결혼해서 뭐 따로 살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국세청에서 장남이 어머니를 동생을 공제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버지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공제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현재 뭐 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혼했기 때문에 일시태거에도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장남이 아버지가 어머니 공제 안 받으면은 이 어머니를 이제 소득이 높은 장남이 공제를 받아도 되느냐? 뭐 이거는 현재까지는 뭐 자동 적발되거나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법원에 갔을 때 누가 이길지 딱 뿌리시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뭐 현재까지 정황으로 보면은 뭐 받아도 일단 적발되지는 않는다. 아까 예를 들어 얘기했잖아요.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 근데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 변하잖아요. 국제적 전상도 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거다. 현재 시점에서 받아도 큰 위험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소득 있는 행과 같이 사는 부모님을 따로 사는 이제 동생이 받아도 되느냐. 자, 아버지가 소득이 없고, 예, 수술비도 좀 들었고요. 행이 있는데 연봉이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행수도 뭐 일용직이고, 조카가 있고 해가지고, 사실 뭐 행이 이거 부모님 공제 안 받아도 결정세액이 제로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연봉이 높은 따로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받고 싶은데 받아도 되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국세청은 소득 있는 행이 같이 살기 때문에 이쪽에서 행위 공제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거 똑같습니다. 받아도 따로 사는 동생이 받아도 현재까지는 뭐 자동 적발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조부모 공제.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도 공제가 안 받고 다른 삼촌이나 형제도 공제가 안 받는 할머니가 계실 때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 받아도 되죠. 연말정산 때는. 근데 이거를 노천 공제로 많이 실천했어요. 이거 재무공무원들이 입증을 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손녀가 할머니를 부양한다는 자체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럼 실제로 부양하는지 입증을 해봐라. 입증을 어떻게 해요? 뭐 통장으로 돈을 보내줘, 생활비를 보내줬다든지, 그리고 뭐 통신비를 대신 내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의료비를 뭐 내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연말정산 담당자가 시비 거는 사람은 없겠죠. 할머니 뭐 이중공제만 아니면 내가 신청하면 연말 담당자가 시비 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때 공제를 받아도 현재까지는 저런 거 가지고 국제에서 시비 건 사례는 없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완전한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자, 이거는 현실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실비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가 의료비세 공제가 되나요? 그래서 국책청 유권 해석은 의료비 지출액이 500만 원이고 실비보험 보전금이 300만 원이라면은 3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만 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당연히 연말정산 담당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 납세자연맹은 이 유권 해석이 좀 부당하다 해서 소송 중인데, 현재 1심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이 상고 중입니다. 2016년도 8월 3일 날 상고했는데 벌써 2년 뭐 한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공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하여튼 그거 직접 뭐 보험회사에 보존받은 거는 직접 뭐 지출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납세연맹은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은 보험금도 근로자 재산이고 옛날에 낸 보험금이나 미래에 낼 보험금에 의해서 형성된 개인의 근로자 재산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직접 부담한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맞는지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 국세청에서는 뭐 이렇게 또 의료비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료 공제도 해주고 의료비 공제도 해주면 뭐 이종 공제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뭐 저희는 그렇잖아요. 보장성 보험료는 한도가 뭐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원고도 사실상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 받은 것도 없어요. 이주 공제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 현재 언제 판결 날지 모릅니다. 뭐 1년 뒤에 날지 2년 뒤에 날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1심하고 2심에서 졌으니까 높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그런데 없다고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뭐 이렇게 확실하게 대법원에서 2년 4개월 동안 지금 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법원도 하여튼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골치가 아프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 올해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국세청 예규대로 신고하고 만약 납세연맹이 성수하면은 5년 안에 경쟁 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의료비가 쫙 나오죠. 나와서 만일에 저기 사례와 같이 뭐 진명약국에 47만 원을 보전받았다 그러면 저거를 체크를 푸고 출출을 하면 자동으로 빠지죠. 문제는 저기 47만 원 중에서 일부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저걸 또 수작업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빼서 정확함을 해서 빼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국세청 예규대로 이제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저기 또 얼마 보험회사에 보존받은 금액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원이 얼마 받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빼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은 국제적 유권의 속도로 하지 않으면은 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국세청에서 액션을 하기 힘들겠죠. 만약에 자기들이 이겼어. 이기고 보험회사로부터 자, 실비보험금 지난 뭐 5년간 지급 내역 줘. 받아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세청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자동 적발이 안 됩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다 자료를 받아서 그 수많은 근로자들한테 회사로 다 보내서 소명을 받고 일일이 판단해야 돼. 이게 뭐 그냥 국세청 전산에 돌려서 그냥 금액이 쫙 나올 것도 쉽죠.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되고 또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떤 건수도 많고 하여튼 책임 소재에 대해서 하여튼 정치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뭐 할지 안 할지는 뭐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일에 가산세가 얼마냐 다음에 추징되면은 여기였잖아. 앞에 이야기했듯이 실제 원래는 우리가 가산세 한 신고 불소세 가산세 10% 그리고 일수에 따라서 한 9.1% 정도를 이제 물어야 되지만은 현실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로 낮은 가산세를 현재까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 납세연맹에서도 국제적 유권 해석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죠.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100% 정확한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현행법 내에서 자기가 검토 의견만 주는 거잖아. 내 생각은 이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다. 궁극적으로 판단을 누가 해야 돼요? 개인이 해야죠. 예. 그리고 책임도 개인이 지는 겁니다. 예. 자,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경우죠. 자, 부모님이 지금 치료비가 부모님 의료비가 600만 원을 발생했는데 삼형제가 200만 원, 200만 원씩 딱 예를 들면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장남이 지금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의료비 공제 방법은 한 4가지로 나옵니다. 장남이 600만 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각각 받는 경우. 예. 그런데 국세청은 유권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장남이 받아야 되는데, 기본공제 받는 장남이 받아야 되는데, 장남이 지출한, 부담한 것만 200만 원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죠. 예. 자, 국세청 유권 해석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부모님 의료비가 600만 원이 다 나오죠. 거기서 자기 부담한 부분만 예를 들면 다른 형제가 부담한 걸 빼고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장남이 600만 원을 공제받으면은 추징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동 적발 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예. 아까 예를 들어 국세청은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모릅니다.